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약자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3번째 영상에서 계약부채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약자산과 또 계약부채와 선수금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23번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계약자산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가 회계학 책에서 이 글로써 계약자산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A라는 회사가 4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계약이냐면 첫 번째 냉장고와 에어컨을 판매하는 계약이에요. 합쳐서 판매를 하는데 그 가라는 사람한테 판매를 했어요. A라는 회사가 가라는 사람한테 냉장고와 에어컨을 함께 판매한다. 그런데 냉장고는 17일까지 인도를 하고 에어컨은 4월 30일까지 설치까지 마친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판매가는 500만 원이다. 500만 원. 그리고 대금 지급일은 에어컨 설치가 완료 시 언제 4월 30일까지 이때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 대금 지급일이 이날이에요. 자, 이때 이제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붕괴를 안 해요. 자, 붕괴는 항상 재무상태표로 본다고 했죠. 붕괴는 재무상태표. 왼쪽이 뭐라고 했어요? 차변. 오른쪽이 대변. 차변, 대변은 회계학적 용어라고 했죠. 그냥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자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역으로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 계정 과목은 여기에 상대 계정으로 쓰면 된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셔요. 자, 이때 이제 4월 17일 날 냉장고를 인도를 했어요. 4월 17일 날. 우리가 제품을 인도하면 매출을 인식해요. 수익, 매출을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인식이 되겠고 250만 원이라고 해요. 가정을 에어컨과 냉장고를 이제 분배를 해요. 그 가격에 비추어서 이 가격 비춰서 500만 원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뭐 에어컨 설치 기사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비용 해서 분배를 해요. 500만 원을 이렇게. 그게 이제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250만 원만큼 냉장고를 인도를 했으니까 이만큼 인식을 해요. 수익을. 그런데 이때 이제 나오는 게 계약자산이에요. 계약자산. 인도를 했지만 아직 대금은 이때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이때 인도를 했어요. 이때 인도를 했지만 대금을 이때 지급해요. 그래서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대금 달라고. 청구는 못 하잖아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가라는 사람한테 너 250만 원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계약은 4월 30일 날 500만 원 이때 주기로 했으니까 청구를 못 해요. 청구를 못 하는 돈 이게 계약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대금 지급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4월 30일. 그래서 에어컨까지 설치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매출 또 250만 원 또 인식을 해야 되죠. 250만 원 인식했으니까 500만 원 중에서 그래서 250만 원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때 수취채권이 발생해요. 이때 왜 그러냐면 대금 지급한 날인데 너 돈 줘. A라는 회사가 가라는 사람한테 너 돈 줘. 청구를 해요. 근데 돈을 아직 못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받을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채권. 우리가 받을 채권. 그리고 계약 자산이 없어지고. 자, 여기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계약 자산. 차변. 상대 계정 매출 250만 원. 수취 채권도 자산이죠. 차변. 계약 자산이 감소된 거죠. 대변. 상대 계정. 이렇게 분계는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자, 계약 자산의 개념이 우리가 저번에 미천구공사 배웠죠. 미천구공사. 그거가 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30번째 동영상이에요. 30번째 동영상. 30번째 동영상이 미천구공사라는 그 계정 과목을 설명한 동영상인데 자,
회사가 3년 동안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올해 한 공사가 올해 이제 공사를 했어요. 올해 공사한 그 공사한 금액이 1,000원이에요. 1,000원. 회사에서 1,000원의 매출을 잡아요. 매출을 잡아. 근데 계약서에 지급한 게 700원만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1,000원만큼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계약서에 이미 700원만큼 주기로 했는데 1,000원을 달라고 할 수 없죠. 내가 1,000원만큼 일했어도 1,000원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700원만큼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청구를 해요. 너 돈 줘. 안 줬어요. 그럼 이게 공사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공사 미수금. 그래서 1,000원 중에서 700원이 공사 미수금이 되고 나머지 300원은 청구를 못했다. 그래서 미청구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계약상에 이날 받기로 했어요. 4월 30일 날. 4월 30일 날 5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인도해서 200만 원, 250만 원 매출이 발생했어도 매출은 발생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를 못해요. 왜? 계약상에 이날 청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청구하지 못하는 자산, 미청구 공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자산은. 그렇게 간단하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 자산의 개념이 이제 회계학자는 좀 어렵게 됐어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기일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대가를 이때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날 전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할 경우, 봐봐요. 고객에게 냉장고라는 재화를 수행했잖아요. 용역을 재화를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을 했어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 지급기일 전에 재화를 지급했을 때 생기는 자산, 계약 자산이다. 자, 대가를 지급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 수취채권은 뭐냐면 계약상 계약 날짜가 받기로 한 날, 대금 받기로 한 날이 지났을 때 우리가 청구했을 때 못 받는 돈이잖아요. 수취채권은 청구했을 때. 그래서 이건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계약 자산은 뭐냐면 아직 청구를 못 했어요. 청구 자체도 못 했어요. 왜? 계약 날짜가 안 됐거든요. 받을 날짜가. 이때 이미 매출은 발생했지만 받을 날짜는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이기 때문에 이날이 되어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계약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왜 하냐? 정보를 제공해 주기 더 목적 적합한 어떤 목적 적합한 기업의 권리나 위험에 대한 어떤 위험이냐 이런 위험이에요. 이런 위험. 자, 수취채권은 신용 위험이 있어요. 신용 위험. 신용 위험이 뭐냐면 못 받을 위험. 그냥 우리 대손이라고 하잖아요. 대손. 그래서 대손 상각비 설정하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이게 신용 위험이에요. 근데 계약 자산은 뭐냐면 신용 위험에다 못 받을 위험에다가 업무 수행 위험이에요. 업무 수행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화와 아까 제가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그다음에 무슨 서비스 용역. 그러니까 무슨 뭐 에어컨 설치할 때 설치 기사가 설치하는 그 용역이 있죠.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지 못할 위험이에요. 수행을 못할 위험. 그러니까 회사가 이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상대방이 뭐 도저히 뭐 이거 갑자기 어디로 튀어버렸다, 날라버렸다. 도저히 못하잖아요. 이 위험이 있다는 거, 이 위험까지도. 뭐 아주 경기가 나빠서 거래처가 뭐 완전히 뭐 도산이 돼버렸다. 그럴 때는 이걸 못하잖아요. 업무 수행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신용 위험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공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는 제공했는데 에어컨까지는 제공하지 못 여기서 멈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개념들이 나오냐면 지금 기준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5단계로 수익을 인식해. 과거에는 그냥 간단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 5단계가 뭐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든지 그 다음에 2단계가 수행 의무 식별 이때 수행 의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 거래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500만 원 있잖아요.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산정한 거래 가격을 배분 250만 원씩 배분하잖아요. 이렇게 배분. 그다음 수익 인식. 근데 이게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왜 5단계로 했냐? 뭐냐면 이게 이제 공시가 되잖아요. 주석상에 공시가 되는데 그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예요. 이런 목적 위험과 권리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그 용어 자체가 헷갈려서 회계 기준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우리는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자산이 있으면 계약자산은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위험까지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미천공사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공사 미수금 신용위험이잖아요. 이것도 업무 수행 업무 수행 위험도 있겠구나. 나중에 뭐 거래처가 도산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자체가 아예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을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정감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계약부채를 배웠어요. 23번째 동영상에서 계약부채를. 그래, 선수금과 과연 어떤 차이냐? 이거를 또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또 그때 계약부채 배운 걸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짝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계약부채가 그 당시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 이걸 보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서. 우리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제 계약상의 대가 수령일.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인도하면 금액을 주는데 언제까지 주냐? 이 계약상에 정해진 대가 수령일 24일에 24일 날까지 줘라. 근데 실제로 돈은 이때 들어왔어요. 실제로 돈은. 그리고 제품은 이때 인도했어요. 이게 5천원짜리라고 해요. 5천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5천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해요. 그럼 계약 날짜에는 취소 가능하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 대가 수령일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도 붕괴를 안 해요. 그리고 실제 대가를 수령했을 때 이것은 실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그 계약이 된 거나 마찬가지 취소가 거의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계약 부채를 인식을 해요. 이때 현금 선수금 개념이죠. 이때는 선수금 개념 미리 돈을 받았다. 선수금 개념이에요. 이때는 선수금 개념이 대가를 수령할 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품을 인도할 때 매출을 우리 인식하고 제품 인도할 때 매출 그래서 이 계약 부채가 없어져요. 자, 이게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쉬워요.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그렇죠? 매출은 상대 계정. 자, 취소 불능 계약이 있어요. 취소 불능 계약. 취소 불능 계약은 뭐냐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 계약상 대가 수령일에 이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때 받을 수 있어요.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이때 청구가 가는데 보셔요. 이때 청구가 가는데 이때 뭐냐면 계약 부채를 인식해요. 계약 부채를 인식하는데 이때 청구가 가능하니까 수취 채권도 인식해요. 같이. 계약 자산은 청구가 불가능한 자산, 이건 청구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청구하고 못 받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취 채권 이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거래처에서 안 주면 대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계약 자산은 아직 청구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 수행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신용 위험만 있을 뿐이고, 자, 계약 부채 5천 이런 식으로. 근데 봐봐요. 우리가 선수금하고 틀린 게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는 거잖아요. 이건 이때 취소 가능 계약에서는 선수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돈을 미리 받는 거. 그런데 취소 불능 계약에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것은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니까 권리예요. 권리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약 부채를 인식하기 때문에 선수금보다는 좀 계약 부채가 좀 개념이 더 넓다. 선수금의 개념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계약 부채에는. 자, 그리고 수취 채권 이제 실제로 돈이 받을 때에는 자산이 줄어드니까 대변, 수취 채권이 줄어들고 현금이 들어오고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줄어들면 대변. 자, 그 다음에 매출이 발생해요. 제품 인도할 때는 항상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계약 부채는 없어지고 부채가 감소한다. 대변, 차변, 매출, 상대 계정 매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제 이게 먼저 한번 하고 나서 말로 설명하면 쉬운데 처음부터 이걸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그렇죠? 고객에게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 고객에게 받을 대가는 뭐예요? 현금. 현금이 뭐죠? 그럼 먼저 받았으니까 이거는 선수금 계정이에요. 선수금. 선수금 계정이고, 자, 고객에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데가 이건 뭐라고 했죠? 수취채권. 자, 그래서 상대계약은 계약부채가 되죠. 이것도 현금, 계약부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것은 취소 가능. 취소 가능 계약에서 이것은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에서 취소 불가능한 계약, 취소 가능한 계약. 아까 설명했죠. 로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료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 그렇죠. 기업의 의무. 그리고 계약부채는 선수금보다 좀 큰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 취소 불능 계약에서는 선수금을 받지 않아도 수취채권을 받아도 계약부채를 인식한다는 거. 자, 이제 좀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계약자산과 또 계약부채와 선수금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